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승환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원래 하던 연구 분야는 과는 약간은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원고를 읽으면서 보충 말씀을 또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발표자 제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는 부산 지역 조류 충돌 현장 모니터링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이제 소속기에 있고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느린 재난이라는 연구팀과 교류를 약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진, 허리케인, 산불. 네, 네, 죄송합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산불 등 빠르게 확산되어서 인지 가능해지는 거대 규모의 재난과는 다르게 느린 재난은 각종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가축 살처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지만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담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는 공론화가 된 적이 있지만 기억에서 잊혀지고는 하는 재난 사례들을 포괄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러한 맥락에서 조류 충돌도 느린 재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있어 왔지만 담론의 대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는 극히 최근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통계 수치가 있고요. 주요 연구자, 관련 연구자 데니얼 클램의 91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유리창 충돌로 인해 죽는 새의 숫자는 약 1억에서 10억 마리에 이르렀다 하고요. 또 이제 국립생태원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연간 5억 9,900마리, 캐나다에서는 연간 2,500만 마리, 뭐 또는 이제 한국에서 연간 800만 마리 등이 충돌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죽음의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찰 범위나 분석 방법론에 따라 그 수도 변할 수 있고, 또 관찰이 되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는 수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수치가 추정치라는 점 이라고 이제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시기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찰 기록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서 이를 보다 큰 규모로 확대시키는 모의 수치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만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검토가 저의 어떤 당장의 어떤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플랫폼을 제가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조류 충돌을 둘러싼 통계 분석과 현장 조사 사이의 관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문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기반 자연 활동 공유 플랫폼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인데,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제가 이제 실제 부산에서 현장 조사에 위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01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6년 정도 됐고, 뭐 이제 그 게시된 충돌 기록의 수가 뭐 5만 건이 조금 넘는다.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제가 아직 그 현장 답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 일부를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읽으면서 그 전에 이제 5개 장소의 샘플링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직접 찍을 때 이제 그 학생 연구자 2명이랑 부산의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는 어떤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트래킹 맵은 이제 트래킹 앱을 써서 이제 어디를 다녔는지를 기록한다든지, 이제 중간에 이제 사진들은 직접 사진을 찍었고요. 말 그대로 흔적인데 이거를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슬랭처럼 해서 충돌흔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공식 언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첫 번째는 부산 교대, 두 번째는 부산역 광장 앞에 에스컬레이터 지하 이제 1층이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도 현황과 사진과 가장 오른쪽에는 네이처링 어플에서 이제 그 하는 어떤 루틴이 있는데요. 어떤 측정하는 어떤 카드 같은 이렇게 사이즈 등을 알 수 있는 카드, 뭐 사진 밑에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뭐 어떻게 발견이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이 되었고 뭐 그런 이제 기록들이고요. 뭐 일광이라는 이제 부산 이제 동쪽에 기장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마찬가지로 찍고 그리고 이제 그 해운대 아이파크 마린시티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대우 뭐 트럼프 월드 이런 데 앞에 데크에 이제 떨어졌었던 기억이 났고 저는 후차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몇 달의 시간을 두고 방문을 하는 등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다기보다는 그 사후에 찾아가는 그런 이제 식의 그 경로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뼈, 깃털 등 일부 잔해만 남겨진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하기가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어서 배변 흔적 그리고 충돌 흔적이 비슷하면서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또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배변이 약간 색이 진하고 좀 수분이 적다면은 후자는 투명하거나 뭐 기름지다. 뭐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조금 더 명백한 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역과 같은 데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이렇게 왼쪽 두 번째 사진 같은 데 보시면은 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그마한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확실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저의 어떤 물론 이제 중요한 파트이지만은 그거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어떤 이제 생각을 펼치는 그 제목과 연동해서 부재의 이미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충돌 흔적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봤습니다. 새들에게 있어 유리창은 죽음의 영역이다. 문자 그대로.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유리창은 뭐 굉장히 일상적이고요. 상당히 이제 사체 흔적을 찾는 게 무색할 정도로 되게 평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찾지 못하는 약간 좀 뭔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생겨나는데 또 그러다 불현듯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제 이상한 거는 충돌 현장이 높고 외딴 곳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저층부나 이런 데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경험적인 이제 관찰과 중간 정리 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램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오른편에 인비지블 킬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킬러라고 이제 유리창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건축에서 유리는 이제 그 중요한 재료이고 그래서 늘 쓰여지고 있고 또 이제 미학적인 논의에서 이제 투명성 논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바우하우스 학장이었던 발터 그로피우스 설계한 바우하우스 학교 건물의 유리 외피를 참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투명성, 그 트랜스페어런시 논의를 이제 논한 게 이제 공간 시간 건축이라는 책이 1940년대에 이제 출판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건축 학자 콜린 로우와 아티스트 로버트 슬러츠키가 직서적 투명성, 뭐 현상적 투명성 이런 어떤 투명성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이제 1960년대고요. 뭐 그래서 이제 유리를 새로운 미학적 개념 창출 매개체로 간주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약간의 점프를 이제 디디 위베르만 약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긴밀하게 엮일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디디 위베르만이 2011년에 마크라는 책을 나무 껍질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단서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펼치면 이렇게 나무 조각 3개가 있고요. 이 디디 위베르만이 일종의 거의 기행문 같은 책이고 나무 껍질 3개를 하얀 종이에 놓고 유심히 바라보면서 알파벳처럼 뭐 여기면서 이 각 껍질이 알파벳이라면은 이렇게 조합된 조각들이 하나의 편지라면은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폴란드의 그 버크나우 뭐 이제 이런 어떤 아우슈비츠 캠프 현장을 방문을 하는 어떤 기행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나무 조각이 단지 나무 조각보다는 뭐 책을 펼칠수록 그 아우슈비츠의 역사와 이 나무 조각이 환기하는 어떤 그 집 구조물, 뭐 바닥, 뭐 벽, 뭐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풍경 등등등을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끔찍함과 공포 아니면 불안의 어떤 정서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떤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모자라 가지고 제가 다 약간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디디 위베르만의 책을 이제 조금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인용에 대한 어떤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 정밀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제 나치 오피서들이 그냥 무심하게 뭐 행정 처리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그 상황과는 아우슈비츠와 다르지만은 무심하게 제가 이제 새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흔적만 보고 그 흔적을 뭔가 특별히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어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용으로 사진을 찍는다라는 점이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생각과 함께 이미지인데 그 뭔가 실물, 그 현존의 어떤 새의 이미지들이 아니고 단지 뭔가 관찰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형사처럼 이렇게 제 조직을 해야 된다는 점은 절대 이제 현장과 이렇게 조우할 수 없다는 어떤 불가능성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는 현장을 보면은 뭐가 달라질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현장을 볼 때에도 사람이 있고 새가 있고 이 두 개체가 다르다고 할 때 사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양이 반려동물이 2마리가 있는데 이제 크리터캠 같은 거를 고양이들의 이제 지루함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생각의 단서가 되는데 이제 이게 현장에서 보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새들, 다람쥐, 토끼 뭐 이런 어떤 동물들이 있고 그걸 보는 이제 인간 또는 이제 고양이 행위자들이 있을 때 그 사이의 관계 역시 완전하게 소통적이거나 연대적이기보다는 약간 단절돼 있거나 좀 다른 어떤 리듬과 어떤 정서나 시스템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점은 무언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보다는 비소통,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 그레엄 하만의 객체론이 떠올랐는데 아직 뭐 그걸 제가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새에 대해서 책을 쓴 데스프레라고 하는 사람 학자 뱅시안 데스프레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현장 철학 필드 필라스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그 새에 대한 이제 동물 행동학적인 연구를 이제 소개를 하는 2021년도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새 전문가가 새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관련된 어떤 주요 인물들의 어떤 논의들, 그 과거의 어떤 그 조사 사례들 이렇게 종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점은 내용을 일단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책의 끄트머리에 베프티스테 모리조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서평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스프레이 어떤 새의 전문적인 식견 자체보다는 이제 이 뭔가 다른 어떤 동물 행동학자들의 의견들이 서로 그냥 뭉쳐져 가지고 이게 완전 어떤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이제 내러티브보다는 이게 그냥 어떤 불일치가 남아 있는 어떤 의견들의 집합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를 알 수 있다라는 점보다는 새라는 어떤 개체가 있고 그 개체와의 어떤 관계성
또는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좀 더 예, 끝났다고. 그런 어떤 믿음 자체에 좀 회의적인 그런 측면을 보인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자면요. 뭐 이제 미처 이제 지금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관련해서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제가 상관관계를 짓는 차원에서 하이데거 학자 맥스미스 제이슨 영이 지구는 우리를 돌보는가 이런 뭐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어와 무심함, 영어로 케어와 인디프런스 사이의 어떤 관계, 그 의외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지구 그리고 이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성이란 것이 뭐 상호적이거나 호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각자가 소통할 수 없음 그리고 무심함 또 이제 지구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배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각자의 어떤 그 독립적이고 뭐 자율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어쨌든 어떤 시공을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좀 같이 있다라는 어떤 느슨한 뭐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측면이 새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조류 충돌을 통해서 그 부재의 이미지라는 이제 그 조류 충돌 사진들이 어떤 식의 어떤 그 공존 내지 어떤 의견 불일치나 어떤 소통할 수 없음을 통한 어떤 소통이라는 뭐 역설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부족하지만 예,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 백승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류 충돌을 하나의 어떤 느린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디디 위베르만의 그런 어떤 이미지론을 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 요즘에 기후변화라든지 인류세라든지 이런 담론에서 우리가 동물이나 비인간으로서의 어떤 연대 확장,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그 연구의 방향성을 짚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세대학교의 그 심요원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와 또 그 연구의 질의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게 사실은 되게 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세라는 담론하고 연결이 되고 아무리 작은 거를 다뤄도 결국에는 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제 큰 난제를 항상 이제 안고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류세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어떻게 보면 과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느껴졌고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발표는 부산 지역의 예, 질문과 말씀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다 답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은 좀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으니 하나씩 이제 첫 번째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뭐 공감, 연민 또는 무감한 이런 어떤 정서 상태가 있고 뭐 그런 거를 아우르는 어떤 태도로서의 윤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윤리가 어떤 식으로 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이분법보다는 거기에서 항상 어떤 이탈하거나 비껴나가는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동시에 그거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어떤
완전함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마지막의 사실은 이 책이 이제 그거의 하나의 어떤 단서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한 게 최근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게이 하킨스라고 하는 이제 뉴질랜드의 어떤 이제 문화 연구자가 계시고요. 환경적 도덕주의와 같은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플라스틱과 관계 맺는 방식, 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리고 이제 또 스피노자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뭐 정동적인 윤리는 이제 에틱스도 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또 한편 야코브 폰 웩스쿨 같은 동물 행동학자에서의 윤리는 이토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제목에서도 이제 에틱스가 아닌 이토스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인 코드가 약간은 비껴나가 있는 어떤 대면을 하고 관계 맺고 거기서 어떤 상태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그 당위성 대신에 그 무언가가 표출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디로 나아가고 뭔가를 이제 수립하고 뭔가 고착화되고 강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지속 가능성의 의제가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 1987년에 뭐 브룬튼 브란드 리포트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는 더 재료를 덜 쓰고 더 공동체적으로 뭐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선적인 시간이자 동시에 어떤 어젠다가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어떤 느슨한 믿음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때로는 뭐 되게 너무 이제 당위적이고 너무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 개인들이 다 엮여져 있고 그 엮여져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되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윤리라고 할 때는 그 어떤 불일치와 아니면 이게 차이들을 수반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크랙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장과 이론 제가 빨리 죄송합니다. 현장과 이론의 그 어떤 관계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시작 중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제가 건축학을 또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레엄 하먼의 건축과 객체라는 책이 있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지점이 교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먼이 철학자인데 이제 건축가의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존재론이 있고 객체지향 존재론에 영향을 받은 건축 디자인 트렌드가 최근 이제 10여 년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 존재론 이론이 건축 디자인으로 옮겨가거나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독이나 오해나 뭔가 축소나 환원이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장, 그러니까 여기서 구도와는 다르죠. 어떤 이론의 엄밀함이 약간 느슨해진다든가 잘못 익혀진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데리다가 볼 때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가 그 해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와전되거나 축소된다. 그에 따라서 그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엄 하면 오히려 그게 새로움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해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뭐 어떤 그 새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뭐 모든 게 구체적이고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어떤 기표로서의 어떤 언어 공유된 언어 이제 약속으로서의 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온전하게 뭔가를 드러내거나 공유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하나의 어떤 현장의 어떤 접근의 방식 부분적이지만 접근의 방식이 될 수 있다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어떠한 가능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뭐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답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